살구꽃이 진 자리에 잎이 무성해지고 채마밭 상추가 허리께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봄은 이미 제 할 일을 마치고 물러서는 참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마당 반을 덮고 아침볕에 흙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등에 땀이 배는 계절. 여름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봄이라 부르기엔 늦은 나날이었습니다. 영웅이 한양으로 떠나고 나서 이만석 가문의 사랑채 쪽이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분이가 새순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채원은 매무새를 고치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분이야, 막둥이 장에 갔느냐? 예, 아씨. 장날이라 이른 새벽에 나갔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장부 위에 붓을 올렸습니다. 콩값이 올랐습니다. 생강은 내렸습니다. 해가 한 뼘 올랐을 무렵 막둥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막둥어멈이 솥뚜껑을 열며 돌아보았습니다. 왔니? 콩은 제대로 사왔겠지? 예, 사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오늘 장터에서 황서방을 봤습니다. 이쪽으로 온다 하던데요? 그 박물 장수가 또 온다고. 지난번에 다녀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 그것보다 장터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둥어멈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막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얘기라니. 무슨 소리냐? 아랫마을 박진사댁 아시죠? 거기 혼수 준비를 다 해뒀다가 박물장수 다녀간 뒤에 창고가 통째로 비었답니다. 딸이 혼례를 못 올렸다 하고요. 그 전에 이웃 고을 최참봉댁도 같은 일을 당했다 합니다. 그게 서방이란 소리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둥어멈이 행주를 쥔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네, 아비한테 가봐라 어서. 마침 부엌에 물을 기르러 왔던 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씨, 막둥 오라비가 장에서 돌아와 하는 이야기가 있사온데요. 박물장수가 다녀간 집 두 곳이 창고를 도둑 맞았다 합니다. 그 박물장수 생김새가 우리 집에 오는 서방과 비슷하다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채원이 장부 위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대문 바깥에서 들려왔습니다. 삼돌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집신을 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복이 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40 남짓, 보통 키에 어깨가 넓었습니다. 갈색 두루마기에 허리춤에 방울이 걸음마다 울렸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의 너른 웃음은 땀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등에 진 짐을 내려놓으면서 이미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는 눈이 빨랐습니다. 넓적하고 두꺼운 손이 보따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 황봉달이었습니다. 이 집에 세 번째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씨들. 잘들 계셨소? 황봉다리가 또 좋은 것 가지고 왔소. 마당에 한번 펼쳐봐도 되겠소? 칠복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하자 분이가 창호지를 바르던 손을 멈추고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둥은 마당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벌써 달려가 물건을 뒤적였을 터였습니다. 비단 몇 필 놀이개, 빗, 약재 묶음, 작은 그릇 두어 점, 세 번째 방문인 만큼 이 집 사람들의 취향을 읽고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마당에 펼쳐지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소원이 안채에서 내려왔습니다. 황서방, 어서 오너라. 그래, 이번엔 뭘 가져왔느냐? 아이고, 아가씨. 소인이 올 때마다 아가씨가 더 고와지시니 무슨 좋은 물을 드시는 겁니까? 이번에 아가씨 생각하면서 특별히 골라온 것이 있사옵니다. 이것 좀 보시지요. 황봉달이 비단 한 필을 들어 볕에 비추었습니다. 한양에서 직접 들여온 것인데 이런 연분홍 빛깔은 아무 데서나 못 봅니다. 아가씨처럼 고우신 분이 두르셔야 비로소 빛이 사는 비단이지요. 소원이 비단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습니다. 빛깔은 고운데 값은 얼마나 하느냐. 지난번 것보다 좋아 보이는데 혹 비싸면 곤란하다. 아가씨, 이 비단이 한양 시전에 나가면 50냥은 받는 것이옵니다. 허나 소인이 단골집에 어찌 시전값을 부르겠습니까? 35냥만 받겠사옵니다. 3번이나 찾아오는 집에 박하게 하면 소인 낯짝이 서겠습니까? 오, 그건 괜찮은 값이구나. 영민이 사랑채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황서방, 이번에도 먹물 가져왔느냐? 아이고 도련님, 소인 황봉다리옵니다. 그간 별고 없으셨사옵니까? 도련님 뵐 때마다 기골이 더 장대해지시니 소인은 올 때마다 고개를 더 올려야 하겠사옵니다. 먹물이요? 그럼요. 도련님 드리려고 따로 챙겨왔사옵니다. 영민이 먹물 묶음을 들어보며 살폈습니다. 이건 지난번 것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도련님은 역시 눈이 정확하시옵니다. 이 먹으로 글을 쓰시면 글씨가 한결 힘이 있어 보이옵니다. 한번 찾아오면 집 식구가 되는 법이옵니다. 소인이 단골집에 어찌 헐한 것을 드리겠사옵니까? 아가씨도 도련님도 눈이 높으시니 소인은 더 좋은 걸 골라야 밤에 잠이 오지요. 황봉달이 너스레를 떨며 웃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가 몸을 한번 돌렸습니다. 비단을 접는 동작이었지만 그 찰나에 눈이 안채 쪽 창고를 훑고 돌아왔습니다. 소원이 비단 한 피를 들고 안채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번에 가져온 건 빛깔이 더 곱지 않아요? 술래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결을 따라 손가락을 한번 훑쳤습니다. 볕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올이 성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져온 것은 촘촘하고 단단한 올이었는데 이번 것은 겉빛만 곱고 속이 허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단골집에 점점 못한 물건을 들이면 그건 더 이상 팔아서 벌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술래가 비단을 소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쓸 것이면 가지거라. 소원이 비단을 안고 마루를 내려갔습니다. 술래의 시선이 창호 너머 마당 쪽으로 갔습니다. 황봉달이 영민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바늘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바느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안채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눈은 황봉달의 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단을 펼치고 그릇을 들어 보이는 그 손이 넓고 두꺼웠습니다. 비단을 오래 다룬 상인의 손은 매끄럽고 가늘어야 했습니다. 저 손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오래 쥐는 일에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채원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마루 끝에 나왔을 때 황봉달이 소원에게 놀이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웃음 사이사이에 움직이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소원을 보는 듯 했지만 그 너머를 훑고 있었습니다. 안채로 드는 길, 무늬 위치, 담장의 높이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돌려 마당에서 눈을 뗐습니다. 황봉달이 영민에게 약재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도련님, 안채 쪽 마님께서도 비단을 보시면 마음에 드실 텐데 한번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어머니가 쓸 게 있으면 부르시겠지?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쪽 약재는 어떻사옵니까?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더위 먹기 좋은 때인데 사랑채 대감마님도 요즘 댁에 계시옵니까? 날이 좋으시니 나들이라도 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영민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대감의 행차를 묻는 것이 한 박자 늦게 걸렸습니다. 글쎄, 황봉달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마당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막둥에게 들은 뒤로 바깥채에서 마당 안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황봉달이 소원을 앞세워 안채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이쪽 그늘에서 비단을 펼치면 빛깔이 더 살아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사옵니까? 소원이 앞장섰습니다. 채원이 안채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가씨, 소원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아가씨를 찾으세요. 안방에 계세요.
소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봉달이 채원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새아씨이시옵니까? 소인 황봉달이라 하옵니다. 이 댁에 좋은 물건 드리는 박물장수이옵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어서 오시게. 새아씨께도 좋은 것 보여드리고 싶사온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사옵니까? 좋은 비단이 그늘에서 더 빛나는 법이옵니다. 물건은 마당에서 보면 돼요. 안채 쪽은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니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소. 황봉달의 웃음이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시지요. 그럼 마당에 좋은 것 더 펼쳐놓겠사옵니다. 새아씨 눈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시옵소서. 황봉달이 고개를 숙이고 마당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황봉달이 마당으로 돌아가다가 안채 왼쪽 쪽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따리를 고쳐 매는 듯 허리를 굽히더니 손이 보따리 끈에 닿았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쪽문 걸쇠에 닿았습니다. 한번 밀어 걸쇠를 반쯤 풀고는 보따리를 다시 어깨에 올렸습니다. 칠복이 마당 안쪽에서 그 손을 보았습니다. 보따리를 매는 동작과 걸쇠를 미는 동작 사이에 끊김이 없는 한 동작이었습니다. 칠복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삼돌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황봉달이 마당을 가로지르다 삼돌 곁을 지나쳤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서 오래 사셨소? 오래됐지요. 집이 참 좋소. 담도 튼튼하고 안채도 깊고 밤에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소. 삼돌이 집신을 엮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묻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하니 이런 큰 집은 걱정이 되어서 말이오. 삼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봉달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삼돌이 집신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황봉달이 마지막 물건을 챙겨 넣고 영민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좋은 물건 드렸사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것 가지고 또 들르겠사옵니다. 수고하거라. 황봉달이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에 닿기 직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채 오른쪽 창고, 어른 키보다 조금 높은 담, 왼쪽에 반쯤 풀려 있을 쪽문,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삼돌이 채원을 찾아간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새아씨, 잠깐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 황서방이 처음 왔을 때 밤에 개를 키우느냐고 물었사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담 너머가 어느 집이냐 물었고 오늘은 밤에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사옵니다. 채원이 삼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이면 그냥 물어본 것이고 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사옵니다만 세 번째 같은 것을 물으면 그건 다른 뜻이 있는 것이지요. 채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분이에게 들은 장터 이야기와 삼돌의 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삼돌 영감, 지금까지 3번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알려주어서 고맙다. 쪽문 걸쇠 한번 살펴봐 줄 수 있겠느냐? 아까 그 사람이 쪽문 쪽에서 보따리를 고쳐 맸는데 걸쇠가 좀 걸리더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씨, 살펴보겠습니다. 삼돌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채원이 순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잠깐 여쭐 것이 있습니다. 순례가 바늘을 천에 꽂고 채원을 보았습니다. 들어와 앉아라. 무슨 일이냐? 채원이 순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온통 황서방 이야기입니다. 삼돌 영감이 방금 와서 아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3번 올 때마다 밤에 관한 것만 물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개를 키우느냐, 두 번째는 담 너머가 어디냐, 오늘은 밤에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막둥이가 장터에서 돌아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박물장수가 다녀간 집 2곳이 창고를 털렸다고 합니다.
도둑의 생김새가 황서방과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요. 술래가 바느질감을 무릎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소원이가 가져온 비단을 보았다. 올이 지난번 것보다 성글더구나. 장사하는 사람이 단골집에 갈수록 못한 물건을 들이면 그건 더 이상 이 집에서 장사해서 벌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지.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손이 걸렸습니다. 비단을 오래 다룬 상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 자꾸 안채 쪽을 훑어보는 눈이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술래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대감께는 내가 아뢰마.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저녁 무렵 사랑채에 사람을 보내어 대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아뢰었습니다. 박물장수가 올 때마다 밤에 관한 것만 물었다는 것, 장터에서 박물장수가 다녀간 집이 도둑을 맞았다는 소식, 물건의 질이 갈수록 떨어진 것, 그리고 안채 쪽을 살피는 듯한 눈과 박물장수답지 않은 손까지. 이만석은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칠복을 불러 오늘 밤 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채원이 술래의 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술래가 바느질감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다 들으시고 칠복이를 불러 지시를 내리셨다. 칠복이한테 오늘 밤 안채 쪽에 있으라 이르거라. 막둥이는 제가 일러두겠습니다. 잠시 후 채원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라. 예, 어머님. 술래가 바느질감을 무릎에서 내려놓고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방 창문 오늘 밤은 꼭 닫아두거라. 그리고 밤에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나오지 말거라. 칠복이와 하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염려가 아니라 당부다. 채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칠복이 안채 창고에서 10발쯤 떨어진 어둠 속에 자리를 잡았고 막둥이 바깥채 쪽 쪽문이 보이는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삼돌은 느티나무 곁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나이든 삼돌까지 나섰을 만큼 이 밤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명을 받은 바깥채 하인 10여 명이 담장 곳곳과 대문 안쪽, 안채 뒤편까지 흩어져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밤은 고요했지만 잠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만석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어둠 속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열었습니다.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한번 흔들고 지나간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시각이었습니다. 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 반쯤 풀어둔 걸쇠가 밀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봉달과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황봉달이 낮에 세워둔 걸음수 그대로 빠르고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서 품에서 쇠붙이를 꺼내 자물쇠에 댔습니다. 칠복이 어둠 속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황봉달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더니 어둠 속에서 손이 정확하게 움직여 포목 더미에 닿았습니다. 묶음을 풀고 한 피를 빼내어 뒤따라온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포목이 사내의 손에 건네진 그 순간 칠복이 창고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거기 서라. 황봉달이 몸을 돌렸습니다. 칠복의 덩치가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사내가 포목을 내던지고 쪽문 쪽으로 달렸지만 막둥이 이미 막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담장 쪽으로 방향을 틀자 어둠 속에서 하인 둘이 튀어나와 사내를 눌러 잡았고 삼돌이 밧줄을 건넸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도 하인들이 달려왔고 안채 뒤편에 숨어있던 하인들까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둘을 에워쌌습니다. 황봉달은 이미 단념한 듯 뛰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포목을 내려놓았습니다. 칠복이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황봉달이 칠복에게 붙들린 채 사랑채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낮에 넓은 웃음을 짓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만석이 황봉달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 몇 번이나 발을 들였느냐? 세 번이 옵니다, 대감마님. 이만석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물건 팔 줄도 알고, 사람 읽을 줄도 알고, 제법 영특한 놈이 왜 이 길을 택했는지 모르겠구나. 황봉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살아온 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칠보가, 날이 밝으면 관아에 넘겨라. 황봉달이 끌려가면서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영민이 사랑채 기둥 옆에, 소원이 안채 마루 끝에, 채원이 안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웃으며 물건을 구경하던 얼굴들이 이 시각에는 하나같이 차갑고 낯선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황봉달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황봉달과 일행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만석의 서차를 삼돌이 들었습니다. 황봉달이 관아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삼돌이 관아 문을 등지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복과 삼돌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빛이 마당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채원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분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씨, 들어가시지요. 새벽 공기가 찹니다. 채원이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담장, 창고, 사랑채, 마루 끝에 놓인 찻잔.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이야, 들어가자. 해가 떴습니다. 영민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원이 옆에서 비단 한 피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산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비단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왜? 이거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래요. 채원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산 것이에요. 파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 해서 물건까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빛깔이 이리 고운데 아가씨가 곱게 쓰시면 그만이에요. 소원이 비단을 한 번 더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이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예, 황서방이 대감마님 햄차를 물었을 때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대감 행차를 묻는 게 어딘가 걸렸는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부끄럽습니다. 채원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무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삼돌 영감도 세 번째 만에야 알아채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알아챈 뒤에 어떻게 하느냐인데 우리 모두 제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영민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순례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칠복이 새벽에 다시 채워두었습니다. 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순례가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잃은 것은 없느냐? 예, 다 있습니다. 한 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고모님이 오셔서 이 안에 포목을 좀 달라 하셨을 때 어머님이 다른데 쓸 곳이 있다 하시며 내어주지 않으셨지요. 그때 그 포목이
어디에 쓰실 것이었습니까? 순례가 채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원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둥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오라버니, 어젯밤에 쪽문 지키느라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나만 했나? 아버지랑 삼도라제까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생하셨지. 창고 앞에서 밤새 앉아 계셨으니 그래도 다행이지. 안 그래? 내가 장에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낮에 더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오라버니.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복순 아줌마한테 얘기했잖아. 막둥이 대꾸 없이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삼돌이 관아에서 돌아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멍석을 내려놓고 막둥 곁에 앉았습니다. 막둥이 한참을 뜸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삼돌 아재. 막둥아, 왜 그러느냐? 저는 그 사람이 3번이나 이 집에 왔는데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삼돌이 막둥을 한번 보고 나서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잘한 거다.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재주였으니까. 내 탓이 아니다. 막둥이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래, 그러거라. 안채 쪽에서 순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야, 아침상 올리거라. 분이가 부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침 볕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채마밭에 이슬이 빛나고 느티나무 그늘이 마당 한쪽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만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니어 인생극 한판이오 시즌 1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